안녕하세요. 이충호 교수입니다. 오늘 빅데이터 및 AI 활용 마지막 시간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주제는 약물 부작용에 관한 분석 데이터입니다. 오늘 실습에 활용될 오렌지와 여기서 열어볼 여러가지 데이터들은 제가 이미 다 이 클래스에 자료실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각 개인의 컴퓨터에서 실습을 따라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 클래스에서 올려드린 여러가지 파일 중에 이 drug side effect drug.com.csv 파일을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CSV 파일 뿐만 아니라 엑셀 파일도 올려놨었는데 둘 중에 아무 파일이나 사용하셔서 오렌지에서 파일 메뉴로 들어가셔서 오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데이터를 이제 오렌지에서 오픈하신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로 연결시키신 다음에 우선은 전체적인 데이터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여기 보다시피 처음에는 약물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약물이 어떤 질환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메디컬 컨디션, 이 약물이 투여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 목록들, 그리고 이 약품의 일반명인 제네릭 네임, 그리고 어떤 종류의 약물에 속하는지에 대한 드러그 클래스, 그리고 이 약물의 브랜드 네임과 효과를 본 사람의 비율인 액티비티, 그리고 이 약이 처방약인지 일반 의약품인지를 나타내는 RX-OTC, 그리고 이제 이 약이 임신 중에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도 등급인 A, B, C, D, X, 그 다음에 CSA는 Controlled Substance Act로서 마약 분류상 어떤 클래스에 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코올은 알코올 상호작용 유무, 그리고 Related Drug는 유사하거나 대체 가능한 약물 목록, 그리고 Medical Condition Description은 질환에 대한 텍스트 설명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레이팅은 사용자가 줬던 평점, N of Review는 리뷰의 개수, 그 다음에 드러그 링크는 해당 약물 관련 상세 설명 링크 페이지, 그리고 메디컬 컨디션은 이 약물이 사용되는 질환에 대한 상세한 설명 링크 페이지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예전 수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데이터를 열자마자 처음에 해야 할 일들이 우선은 전체적인 데이터의 어떤 통계 수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또 각각의 컬럼 중에 데이터가 얼마나 빠져 있는지 이 피처 스태티스틱스에서 말단에 미싱 데이터가 얼마나 빠져 있는지에 대한 퍼센트를 보면서 데이터가 얼만큼 미싱 되어 있는지를 우선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숫자 데이터의 경우에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얼만큼인지 여기서 보니까 레이팅은 대충 평균이 6.8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통계 데이터를 확인하시면서 데이터의 전체적인 그림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피처들마다의 특성들을 좀 더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디스트리뷰션을 연결시키신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었던 여러 가지 이제 피처들을 하나하나 눌러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메디컬 컨디션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약물들이 주로 어느 증상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첫 번째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 데이터를 좀 더 확실하게 지금 축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디스트리뷰션 데이터를 데이터 테이블로 연결해 주시면 히스토그램에서 표현했었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각각 몇 건의 약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진통제가 가장 264건으로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감기 치료제들, 그 다음에 여드름 치료제가 뭐 230건, 그 다음에 고혈압약, 그리고 뭐 골다공증 이런 약들이 그 다음을 따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진통제가 가장 많은 분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과연 OTC 약물인지 프리스크립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는 당연히 이제 처방이 필요한 약물이 대략 2,000건 정도가 있고 OTC는 대략 한 300건 정도가 있네요. 그리고 같은 약물이더라도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처방약과 OTC가 섞여 있는 그룹도 한 대략 600개의 약물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임신 상황에서 이 약물을 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안전한지에 대한 카테고리를 나눠주는 프레그넌시 카테고리가 있네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등급은 A서부터 B, C, D, X, N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A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임산부에 가장 안전한, 사람에게 위험이 없는 약물의 등급을 나타내고, B의 경우에는 동물 실험에서는 안전했지만 사람 대상이 부족한 경우, C의 경우에는 동물 실험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의 연구 결과가 없더라도 위험 가능성이 있는 경우, D의 경우에는 사람의 데이터의 경우에 부작용이 보고되어 있는 경우, X는 절대 임산부에게 사용돼서는 안 되는, 대부분의 이제 이런 약물들이 임신 중에 사용되면 여러 가지 폐기형성 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돼서는 안 되는 약물들이 X로 표시가 되어 있고, N은 정보가 없거나 미분류된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위험 가능성이 있는 클래스 C가 1382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SA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Controlled Substance Act의 약자로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약물들을 그 위험도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스케줄 A로 갈수록 이제 남용성이 매우 크고 그 위로 올라갈수록 남용성이 줄어드는 패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케줄 1에 들어있는 것들이 뭐 LSD나 헤로인, 엑스터시와 같은 여러 가지 마약성 약품들이 들어있고, 스케줄 2, 3로 올라갈수록 뭐 몰핀이나 여러 가지 ADHD 치료제들, 스케줄 3에서는 여러 가지 뭐 호르몬제들, 스케줄 4의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이제 불면증을 치료하는 다양한 종류의 약물들, 스케줄 5가 여러 가지 코데인과 같은 진해제들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돼서 CSA에 따라서 역시도 약물 분류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들이 우선은 에딧 도메인에 들어가셔서 각각의 약물 클래스에 대해서 카테고리 데이터로 우선은 변환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드럭 클래스를 카테고리 데이터로 바꿔주시고, 메디컬 컨디션은 텍스트 데이터로 바꿔주시고, 메디컬 컨디션 디스크립션도 역시 텍스트 데이터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텍스트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설치했었던 이 텍스트 분석 위짓 중에 코푸스라고 하는 위짓을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텍스트의 피처가 사이드 이펙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이드 이펙트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종류의 클래스인지를 연관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짜고 싶고, 나중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정한 부작용만 보고도 어떤 종류의 약물 클래스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 때 우선은 사이드 이펙트에 어떤 종류의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텍스트에서 이제 그 피처들을 뽑아내야 되겠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코푸스를 연결시켜서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곳에 연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이 한 후에 제대로 텍스트가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코푸스 뷰어를 연결시켜 봅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제 왼쪽에 보시면 각각의 약물들의 약물명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아까 확인한 것처럼 뭐 사이드 이펙트와 여러 가지 뭐 드럭 클래스, 여러 가지 링크들,
뭐 임신했을 때 위험성을 나타내는 어떤 등급들이 다 들어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쓰기 전에는 여러 가지 전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전처리해주는 위젯이 오렌지에서는 프리프로세스 텍스트라고 하는 위젯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변환을 시킬 때 뭐 소문자 대문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소문자로 하겠다라고 해서 로우 케이스로 나와 있고, 토크니제이션이 이제 각각의 단어를 어떻게 쪼개가지고 하나의 토큰으로 볼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 이제 regular expression의 -w 플러스는 여기서 연속된 하나의 문자들을 하나의 토큰으로 우리가 보겠다라고 하는 명령어라고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top word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말도 다양한 종류의 이제 조사들이 있고, 영어의 경우에도 뭐 this, that, 뭐 the, 어처럼 어떤 문법적인 기능을 하지만 솔직히 큰 의미가 없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stop word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영어에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stop word들을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이런 stop word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텍스트 프로세싱을 할 때 키워드로 걸리지 않게끔 걸러주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제가 이 클래스에서 올려드렸던 stop word 텍스트 파일을 여기에서 지정해서 올려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그 stop word 텍스트에 들어있는 다양한 종류의 뭐 a, I, 뭐 ahead, all, already, also와 같이 문법적인 기능은 있지만 특별한 의미성이 없는 단어들을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제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stop word를 이용해 가지고 우선은 지정해 주시면 워드 프로세싱의 프리 프로세싱 작업 중에 stop word를 제거해 주는 기능들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stop word를 하기 전에는 여기 위쪽에 보시면 토큰 아까도 토큰의 어떤 정의가 안 되어 있을 때는 토큰의 개수가 NA, non-applicable로 되어 있었는데, 프리프로세싱을 하고 토큰을 이제 하나하나의 워드로 지정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 토큰의 개수가 29만 146개로 바뀐 것을 알 수 있고, 이 경우에 이제 사이드 이펙트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하나의 토큰으로 보게 되고, 여기 있던 단어 중에 뭐 더, 이런 것처럼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다양한 종류의 스탑 워드들이 삭제된 상태에서 텍스트 분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 정상이 되신 거고요. 이때 이제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이제 하나하나의 텍스트 워드 데이터를 피처로 뽑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다큐먼트 임베딩을 거쳐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예전에 구글이 개발했었던 이 멀티링걸 S버트라고 하는 임베딩 머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지정했었던 다양한 종류의 약물 부작용의 텍스트가 들어있는 것들을 하나의 이제 숫자 피처 데이터로 바꿔주는 것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큐먼트 임베딩을 수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베딩이 끝난 다음에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384개의 새로운 컬럼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고, 이 컬럼들이 아까 말했던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 중에 사이드 이펙트, 특정한 약물의 부작용의 내용들의 의미를 뽑아가지고 숫자로 변환해준 피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처를 뽑으셨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뽑은 텍스트에 대한 피처를 따로 피처로 분류해주기 위해서 셀렉트 컬럼을 놔주시고요.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384개를 피처에 넣어주시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메타 컬럼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84개, 즉 부작용의 텍스트가 숫자로 변환된 새로운 컬럼을 우리가 이제 피처로 잡겠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된 다음에 저번 시간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unsupervised learning이기 때문에 이 약물의
부작용에 따라서 이 약물이 몇 개의 그룹으로 쪼갤지가 모르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K-민을 이용해 가지고 몇 개의 그룹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고 했었고, 특히도 이제 여기서 보면 이 그룹의 클래스를 이제 2개부터 12개까지 한 다음에 저번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실루엣 스코어를 주게 되면 실루엣 스코어가 크면 클수록 좀 더 단단하게 클래스가 분류됐다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의 경우에는 이제 실루엣 스코어에 의해서 12개의 클래스로 나누겠다라고 설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든 약물들을 부작용의 텍스트의 의미에 따라서 이제 12개의 약물들로 구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결과를 이 티슨이라고 하는 차원을 축소할 수 있는 테크닉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시각화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칼라를 새롭게 K-민에 의해서 할당된 클러스터로 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각각의 이제 색깔에 따라서 12개의 약물의 클래스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클래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약물들의 부작용의 의미에 따라서 클래스를 나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 결과의 경우는 오른쪽에 파란색의 하나의 클래스가 화살표로 표시된 것들이 함께 자리 잡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이때 이 클래스 하나의 그룹을 해서 보시게 되면 역시 이 그룹의 다양한 종류의 약물들과 뭐 사이드 이펙트, 특히도 이제 브리딩 쪽, 스왈로잉이 어렵다, 뭐 이런 텅 관련된 것들이 키워드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런 이렇게 사이드 이펙트에 매우 다양한 종류의 약물 부작용 관련 영문 워드가 들어있는데, 이 워드들이 그러면 어떤 것들이 가장 빈도가 높은지, 어떤 빈도가 가장 키워드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다시금 이제 이 티스니에서 아까 파란색에 새롭게 잡은 군집을 다시금 코퍼스로 보내주게 되고, 이때 코퍼스로 보내준 후에 다시 워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워드 클라우드에서 아까 파란색으로 잡았었던 그 클래스에서 가장 빈도가 많이 나오는 것부터 적게 나온 것까지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부작용에 관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빈도가 많았었던 워드는 스킨이라고 하는 워드였고, 그 다음에 그게 321번이었죠. 그 다음에 301번이 나온 것이 메디슨, 297번이 아세타미노펜, 그 다음에 여러가지 뭐 리액션, 시비어, 이펙트, 페인, 닥터 이런 것들이 쭉 다빈도어로 나왔던 것들을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다시 하나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특정 약물의 부작용을 384개의 새로운 피처로 뽑아냈고, 이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정의됐던 K-민 클러스터로 정의됐던 12개의 클러스터를 한번 맞추는 기계학습의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피처에는 384개의 딤에 해당하는 것들을 넣어주게 되고, 타겟으로 한번 클러스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이렇게 부작용의 내용을 보고 이게 어떤 것인지를 맞히는 하나의 어떤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이제 테스트 앤 스코어로 놓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5개로 잘라가지고 5번을 돌려봤을 때 AUC가 뭐 99,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가 97%, F1 스코어가 0.97, 프리시전 리콜도 상당히 높은 0.97 정도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K-민이 그만큼 잘 잘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사이드 이펙트의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그 사이드 이펙트의 내용만 보더라도 12개의 클래스가 이렇게 왼쪽에 실제적인 12개의 클래스와 컴퓨터가 그 부작용을 보고 예측한 클래스가 서로 매우 유사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마다 특이적인 어떤 부작용 관련 워딩이 들어있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습 문제를 한번 볼 텐데요. 아까는 이제 오른쪽에 이 파란색 클래스에 대해서 다빈도 워드가 무엇인지에서 물어봤는데,
요 위쪽에 파란색의 요 클래스의 경우에는 가장 다빈도로 나타나는 탑3가 무엇일까요?를 해보니까 제 경우에는 1위가 240번 나왔던 feeling이었고 그 다음이 206번 나왔던 breath, 그 다음이 역시도 206번 나왔던 skin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었던 다빈도 출현 단어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의 클래스마다 이것들의 어떤 부작용이 가장 많은 빈도로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서 보시면 각각의 클래스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첫 번째 실습을 한번 마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있네, 죄송해요. 프레그넌시 테스트 연습 문제의 경우에도 카테고리 C에 속하면서 CSN에 속한 약물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탑3 부작용 단어는 무엇일까요? 해보니까 이펙트, 스킨, 페인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놨던 것이 이제 레이팅이 평균이 가장 높은 프레그넌시 카테고리와 평균은 무엇일까요? 제가 박스 플롯을 그려보니까 N이 제일 많았고 이때 가장 높은 평균은 7.18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한국 자료를 좀 보고 싶으네요. 우선은 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이 의약품 부작용 보고 원시 자료를 오픈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자료를 이용해서 각각의 의약품, 특히 국내 의약품의 부작용이 어떻게 보고가 되고 어떤 것들이 있고 실제 이제 환자 데이터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분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할 일은 우선은 요 기본적인 데이터가 들어있는 기본정보.엑셀 데이터를 오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원 보고 자격, 보고 내용, 보고 연도, 시스템, 보고 유형, 연구, 발생 일자, 무효 코드, 간호사 유무, 다양한 종류의 이제 특정한 그 약물에 대한 부작용 케이스 스터디가 되어 있던 것들을 우선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각각의 이제 컬럼마다 이 변수명과 변수명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변수의 유형, 이게 숫자 데이터인지 날짜 데이터인지 문자 데이터인지 보고 있고, 항목에 들어가서 이제 각각의 문자와 날짜 것들이 1, 2, 3, 4로 들어있으면 1이 무엇이고 2가 무엇인지, 예를 들면 리포트 타입이 보면 보고 유형의 경우에는 1이 자발적 보고, 2번이 시험 연구, 3번이 기타, 4번이 모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원 보고 프라이머리 리포터의 타입이 보다시피 이제 1번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2번이 약사, 한약사, 이렇게 각각이 누가 보고 있는지도 번호에 따라서 분류를 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자 유형, 보고자의 의료 전문가인지, 환자의 연령대, 환자의 생년월일, 성별까지도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 약물 부작용을 보고했던 의료진과 환자의 기본적인 정보가 여기에 들어있다 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갖고 오신 다음에 역시도 그 오렌지에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각각의 텍스트 데이터를 보고 번호, 연도, 유형, 시험 연구, 보고자 유형, 연령 단위, 환자 연령대를 텍스트 데이터지만 다 카테고리 데이터로 변환해 주셔야지만이 나중에 데이터 처리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이 커넥트 투 에딧 도메인에 들어가서 각각의 것들을 카테고리 데이터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이제 각각의 우선 인스턴스가 11,702건에 들어있고 다양한 종류의 보고 번호에 따라서 여러가지 보고 연도, 유형 이런 것들이 각각의 숫자 데이터와 날짜 데이터로 들어있는 것들을 역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도 이제 다른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피처 스태티스에 들어가서 각각의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도 이제 피처, 각 하나의 피처의 어떤 카테고리별 숫자나 숫자 데이터의 어떤 평균 표준 편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디스트리뷰션
위젯을 연결하신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경우에는 이제 보고 연도에 의하면 2014년부터 보고가 시작이 됐었는데 제일 많이 보고가 된 연도는 2022년에 대략 한 5천 건 이상이 보고가 된 것을 이 데이터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도 이제 다른 하나하나 이제 피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보고 유형의 경우에 이제 1번과 2번, 3번이 있었죠. 근데 아까 자세히 데이터를 보시면 1번이 무엇이고 2번이 무엇이고 3번이 무엇인지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것들을 하나하나마다 숫자 데이터를 카테고리 텍스트 데이터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에딧 도메인에 들어가서 보고 유형을 잡아 놓으시고 여기 밸류에 들어가서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텍스트 인풋을 통해서 보고 유형을 텍스트로 바꿔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 자발적 보고였고 2번이 시험 및 연구였고 3번이 기타였었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렇게 바꿔주시면 나중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축열이 예쁘게 이제 자발적 보고, 시험, 연구, 기타처럼 이렇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명시적으로 X축에 보임을 좀 더 직관적으로 어떤 데이터인지를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 번호를 보시게 되면 보고 번호가 아니라 어떤 보고의 경우에는 되게 70번 이상이 하나의 보고 번호로 되어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 그래프를 통해 보실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보고 번호에 대해서는 한 건이 돼야 되지만 때로는 특정한 보고 번호에 대해서 한 환자가 여러 번 이제 특정한 비슷한 부작용이 보고가 되었을 때 보고 번호 하나를 가지고 멀티플한 여러 건들을 한꺼번에 보고한 경우가 아마 여기 나오는 피크가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피크를 열어보게 되면 하나의 보고, 즉 번호, 즉 여기는 202200161096.7.0에서 여러 건의 보고가 다수가 한꺼번에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고 번호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중복 사용함으로써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다른 데이터와 합치기 위해서는 유니크한 보고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멀티플하게 있을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더 정리를 해주셔야지만이 다른 데이터와의 통합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보고 번호를 이제 유니크한 단일한 것으로 합치는 변화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쓰는 것이 이제 오렌지에 있는 유니크라고 하는 위젯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젯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룹 바이를 보고 번호를 잡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instance to select in each 그룹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건수가 있을 때 그 보고 번호가 중첩되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명령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irst instance는 말 그대로 멀티플이 있을 경우에 처음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려라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보고 번호가 겹칠 때 처음 것을 살리고 나머지 것을 이제 죽여줌으로써 하나의 보고 번호가 하나의 인스턴스에 매칭되게끔 바꿔주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 번호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번호가 정리가 된 후에는 아까 만 몇천 건이 넘던 데이터가 6,738건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보고 번호마다 하나의 단일한 사건을 보고한 형태로 정리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와 함께 실제적인 부작용이 들어있는 데이터를 연결시켜 볼 것인데요. 우선 제가 이 클래스에 따로 올려드렸었던 부작용점 엑셀 데이터를 역시도 오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난수화된 보고 번호, 부작용명, 뭐 발현 1, 종료 1, 뭐 관찰 결과, 부작용 코드, 뭐 사망을 초래했는지 생명을 위협했는지 여러 가지 부작용에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정보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도 열어보시게 되면 처음 컬럼에 이제 부작용의 명칭, 부작용의 영문명, 보고 번호, 여러 가지 뭐 발현 1, 종료 1, 관찰, 여러 가지 코드들이 함께 들어있는 것들을 역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1862건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고 번호가 하나에 대해서
한 건 이상의 케이스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도 이제 이 데이터의 경우에도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피터 스태티스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시고, 그 다음에 역시도 에딧 도메인에 들어가서 보고 번호와 부작용명과 부작용명 영문을 각각의 카테고리 데이터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 번호도 역시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한 건에서 중복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이것들을 이제 유니크한 단일 보고로 바꾸기 위해서는 역시도 여기 보면 이제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이 경우에 이제 하나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800, 여기 보면 7017, 300, 10842에 대해서 여러 건이 들어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것들이 이제 부작용명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게 되고, 여기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환자 데이터와 합치기 위해서 하나의 처음 나온 부작용으로 우선은 정리하는 프리프로세싱을 진행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도 아까 마찬가지로 유니크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셔서 유니크의 보고 번호를 잡고 아래쪽에 first instance를 잡게 되면 중복 처리된 부작용 케이스를 하나로 처음 것을 선택해 줌으로써 정리해 주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도 변환된 데이터들이 6,738건이 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죠. 이때 이제 이렇게 보고 번호가 이제 각각 유니크하게 하나에 대한 하나의 매칭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아까 환자 데이터와 이 부작용 데이터를 한꺼번에 합쳐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합쳐줄 때 쓰는 데이터가 방법이 오렌지에서는 merge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merge 데이터는 두 개의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주게 되는, 이때 이제 합치기 위해서는 두 데이터셋에서 공통이 되는 피처 컬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이 아까 얘기했던 부작용 보고할 때 썼던 그 보고 넘버가 중요한 이 두 데이터를 합칠 수 있는 하나의 키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지 데이터에서 위쪽에서 아까 했던 환자 데이터를 연결시켜주고 아래쪽에서는 부작용 데이터를 엑스트라 데이터로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머징을 할 때 어떤 컬럼을 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말한 것처럼 find matching pair인데 matching pair의 경우에는 왼쪽에 데이터의 보고 번호, 오른쪽의 데이터의 보고 번호를 지정해 주시게 되면 이 머지 데이터에서 각각의 두 컬럼을 보고 번호를 매칭되는 것끼리 이렇게 쏙쏙 넣어가지고 하나의 테이블로 정리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6,738건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그 데이터 안에는 환자의 정보와 그 부작용의 정보가 함께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보게 되면 부작용의 명명도 나오게 되고 보고 번호를 통해서 합쳐지게 되면 각각의 보고 발생 일치부터 환자의 데이터까지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종합되어 있는 데이터 세트가 완성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데이터에서 역시도 여러 가지 텍스트 데이터를 카테고리로 잡으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보고 번호, 투여량 단위, 투여 간격 단위, 의약품의 제형, 원, 투여 경로까지 카테고리 데이터로 변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데이터 테이블을 통해서 열어보시게 되면 이 경우에도 이제 4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각각이 얼만큼은 투여가 됐고 얼만큼의 이제 어떤 투여 경로로 환자가 투여가 됐는지를 역시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도 이 경우에는 보고 번호가 하나 이상의 중복 번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쓴 거 마찬가지로 하나의 싱글 유니크한 보고 번호로 바꾸기 위해서
우선은 데이터 테이블로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디스트리뷰션 위짓으로 각각의 피처의 특성들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도 유니크를 이용해서 보고 번호를 그룹 바이 한 다음에 처음 데이터를 킵하는 방법으로 유니크한 데이터로 6738건으로 4만 건에서 유니크한 데이터를 변환을 시켰고요. 이때 이제 변환된 데이터를 아까 그 약품의 정보와 환자가 합쳐진 그 데이터에 다시 집어넣는 과정을 통해서 머지 데이터를 한 번 더 실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까 환자 데이터, 약물 부작용 데이터에다 이 약물이 어떤 식으로 투여가 되었고 어떤 용량을 썼고 어떤 경로로 투여되어 있는지까지도 한꺼번에 데이터를 준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지 데이터로 역시도 매칭하는 로는 보고 번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도 이제 파이널 마지막에 만들어진 데이터가 제대로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데이터 컬럼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 컬럼들을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번호는 메타로 집어넣고 나머지 42개의 모든 데이터들을 하나의 피처에다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각각의 부작용에 대해서 42개의 어떤 부작용을 설명하는 피처가 생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제 이 피처를 이용해 가지고 42개의 차원에서 2차원으로 이제 차원 축소를 했을 때 그 결과를 이제 t-SNE 위짓으로 확인하게 되면 각각의 이제 t-SNE로 확인했을 때 약물들의 부작용의 분포들을 볼 수 있고, 각각의 부작용마다 이 컬러에 들어가서 이제 투여량을 바꾸거나 뭐 투여 경로를 바꾸게 되면 특정한 부작용이 어디에 클러스터링을 져서 공간상에 배치하는지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t-SNE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여기는 보면 특히도 이 모든 부작용 중에 사실 가장 위험한 부작용은 환자가 사망한 부작용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컬러를 이제 사망 초래 부작용을 빨간색과 그렇지 않은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그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환자가 사망한 케이스가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케이스가 빨간색이었고, 대부분 이제 경우에는 극소수의 환자들이 사망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도 이제 여러 가지 피처들을 전체적인 어떤 패턴들을 보기 위해서는 디스트리뷰션 위짓에서 연결시켜 주신 다음에 뭐 투여량, 뭐 여러 가지 간격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시면서, 특히 더 중요한 것이 사망을 초래하는 피처가 어느 게 중요한지를 한번 보시려고 하면 위쪽에 베리어블을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스플릿 바이에다가 타겟으로 사망 초래를 잡게 되면 각각의 피처들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좌지우지하는데 어떤 피처가 가장 중요한지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2개에 대한 피처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어떤 피처가 사망률을 증가시키는지 아니면 안전한지에 대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파악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피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하나하나 보기가 쉽지 않을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그럴 때 이걸 한꺼번에 특정한 어떤 피처가 사망을 초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이제 오렌지에서 제시한 하나의 위짓이 랭크라고 하는 위짓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전에 각각의 디스트리뷰션을 보면서 뭐 투여 경로와 사망률이 연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환자의 연령대와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뭐 부작용의 순번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있고, 이때 이제 우리가 하나의 또 이제 기계학습의 개념으로서 특정한 모든 종류의 피처를 42개를 하나의 특성으로 보고 그 특성과 사망 초래를 타겟으로 봄으로써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어떤 특성을 보고도 사망 초래의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계학습의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특히도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 부작용의 결과가 1번이 회복된 거고, 2번이 회복 중이었고, 3번이 회복되지 않은 거였었고, 4번이 회복되지만 후유증이 있었던 거고, 5번이 치명적인 사망이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어떤 것과 연관성이 사망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 역시도 이 경우에 이제 랭크라고 하는 위치에 연결시켜 가지고 각각의 42개의 피처 중에 어느 피처가 사망을 이루는데 가장 통계적으로 유효한지를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 지니 레이쇼, 게인 레이쇼, 인포메이션 게인, 아노바, 카이 스퀘어, 릴리프 F, FCBF라고 하는 다양한 종류의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어떤 피처가 가장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로 봤을 때는 최종 관찰 결과라고 하는 피처가 역시도 사망률을 좌지우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이 경우에 저희가 아마도 이제 이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보고자 유형, 투여 간격, 투여 경로, 원 보고자 자격 1, 베스트 5로 잡아놓고 이 5개에 의해서 한번 사망률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보는 작업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테스트 앤 스코어를 집어넣고 크로스 밸리에이션을 5로 놓고 컨스턴트라고 하는 알고리즘과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었던 로지스티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서로 비교해 본 결과 컨스턴트가 뭐 거의 뭐 여기도 역시도 애큐러시는 비슷하게 나오지만 AUC가 훨씬 좋죠. 당연히 프리시전 리콜 MCC의 경우에도 컨스턴트보다 로지스틱이 훨씬 더 잘 맞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컨스턴트의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부작용이 없다라고 찍은 경우죠. 그 경우에는 애큐러시가 97이 나오지만 의미가 없는 것이죠. 로지스틱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사망률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로지스틱의 결과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NOI로 표시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경우에는 원래는 사망인데 사망하지 않았다라고 잘못한 것이 148개가 있었고 제대로 맞힌 경우에는 6,588개 2개의 케이스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보다시피 이제 제대로 사망률 예측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도 이제 이것이 두 알고리즘 중에 어느 것이 더 훌륭한지를 역시도 수업 시간에 배웠던 ROC 커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ROC 커브를 그려준 다음에 ROC 커브가 오렌지일 때가 로지스틱이고 컨스턴트일 때가 초록색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아래쪽에 의 면적을 AUC로 계산하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로지스틱 리그레션일 때가 훨씬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것을 그림상으로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신 다음에 이제 제가 드렸던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냈던 것은 남자와 여자 환자의 생년의 평균과 표준 편수를 한번 구해보시고 사망한 여자 환자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탑3 부작용명은 제가 한 거에 의하면 사망과 중성구 감소증, 폐혈성 쇼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